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이 실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책의 수립에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인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정책의 강행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명백한 반면에 국가나 국민에게 돌아올 이익은 애매모호한 비기호 형량의 파탄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책 수립과 시행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수단에 의존한 총체적인 권력 횡포 내지는 불법 행위의 종합 집대성 세트와 같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문제는 이 정책의 출현을 위해 선출된 권력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선출된 권력이 하는 일은 법과 상식을 초월하여 정당하며 다수결은 과학과 사실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권력의 전횡과 불법은 세상을 오래 속일 수도 없고 오래지 않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발하려고 한 것이 그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의원의 축사부터 먼저 듣고 그다음에 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정말 그 분노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서 제가 싸우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이 탈원전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장본인이 옳시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만 하더라도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100년 대계를 노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이념과 과대망상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문재인 정부 5년차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너무나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임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운동권의 정치 이념과 허무 맹랑한 괴담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원전 산업을 적폐로 몰고 핵폭탄이라고 선동했습니다. 2016년 흑으로 가득 찬 영화 판도라 한편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인력도 줄고 전공 재학생도 줄었으며 매출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무려 83%나 급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 기조 속에 신재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믹스인 것입니다. 우리도 에너지 믹스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며 탄소 중립 달성에 노력해야 하는데 무리한 탈원전에 월성 1호기 등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해왕강,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만 일방적으로 전혀 계획 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3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 1,000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
불씨를 발생시킬 것이라 예측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또 2023년까지 요금은 인상 없다고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 한전이 떠들어대었습니다마는 8년 만에 전기료가 전격 인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고 손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문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과학과 그리고 산업과 경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촌은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에너지 전쟁과 살인적인 물가로 고통받을 전망입니다. 세상에 값싼 친환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신앙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공포 마케팅 그리고 반기술 정서에 편승해서 교양서적 몇 권이나 영화 몇 편 보고 만든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언급하는 원자력의 위험성, 바로 안전한 최첨단 SMR 등 스마트한 원전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태양열과 풍력 여건이 나빠서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간의 건강한 에너지 믹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 역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급격한 탈원전 정책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사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한전위원님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과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방유세 일정과 겹쳐서 직접 찾아가 축하드리지 못함을 널리 해명해 주시기를 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우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중부부처인 산업부나 발전회사인 한수원이 검토한 바도 없었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신중한 검토 없이 이념에 따라 급조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탈원전 정책의 첫 단추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이다 보니 감사에 대한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서 전력 구매 단가를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금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어 급기야 전기료를 인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전에 가름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도 없고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의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저장 장치에만 1,000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고집한다면 전력 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원전이 위험해 보이고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기술도 부족하니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지고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와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원자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발전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50년까지 전력 분야 투자비만 1,400조가 소요되고 전기요금은 2019년 대비 2.6배가 오르고 원전의 발전 비율을 35%로 유지할 경우에는 1,000조가 소요되고 전기요금은 2.1배 인상, 50%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올리면 650조가 소요되고 전기요금은 1.6배 인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0년간 적어도 400조 내지 750조의 추가 전력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무리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나아갈 바를 밝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민계식 회장님, 한변의 이재원 회장님과 김태훈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민계식 박사님은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인류가 1년 동안에 쓰는 총 에너지가 15TW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강만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청정 재생에너지 원과 양은 이 태양에너지가 우리가 일년에 쓰는 것에 10,000배를 지구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에너지를. 근데 태양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하는데 첫째는 태양열입니다. 큰 렌즈나 반사경으로 태양광을 한 군데 모아서 물을 끓여서 발전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태양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직접 이용해서 광자, 포톤을 일렉트론, 전자로 바꿔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해양 온도차는 적도 같은 데 가면 물 표면은 30도 정도 되고 30m 들어가면 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또 화력,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이 옥수수나 감자같이 그런 걸 갖고 에너지 만드는 게 육상 바이오매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양이 많은 순서대로 넣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는 청정 에너지고 X는 아니고 삼각형은 반수분 청정이고 그런 겁니다. 또 미역이나 다시마같이 해초들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해양 바이오매스. 수력은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는 바닷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배류가 빨리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 빨리 흘러가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조류력입니다. 커런트 파워. 조류력과 조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조력은 조수 간만차를 이용해서 만족대 물을 저장했다가 간접대 물을 흘려보내면서 발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청정에너지의 원과 양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태양력, 풍력, 조주력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해석한 것은 우리나라는 태양력도 풍력도 모두가 자원 빈국이에요. 화석에너지는 물론 말할 거 없고 모든 에너지가 빈국입니다. 조주력은 세계적으로도 약간 열 손가락 안에 끼는 조주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핵융합인데 인류의 꿈이죠. 조그만 태양을 만드는 건데 지금 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70년대 이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해오던 연구를 중단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6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2터 프로젝트 불란서에다 실증부는 짓고 있는데 10년씩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저는 뭐냐면 1억도의 온도를 15초, 20초 정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데 핵융합이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뭘 써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버리지 유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국유수색으로 초전도체를 방처럼 만들어서 이제 온가스를 가둬두는 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4초 정도 지금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5초, 20초 유지하려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현대중공업에서 스페인에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건데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의 에너지 원천인데 또 무한 조정에너지 높은 신뢰성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우선 제일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할 수가 없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발전탑이 있는데 이게 제 발명품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 저장을 해놓으면 밤이나 흐린 날씨에도 이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95년에 3kW짜리 연구소, 오래된 연구소 건물인데 3kW짜리 태양광 발전 모델을 해서 하우스 지어놓고 텔레비도 틀고 전공 청소기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하면서 1년간 시험을 해보고 이제 이걸 산업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 연구소의 3kW 모델 하우스고 이게 태양광 발전탑입니다. 이게 한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오죠. 이거는 5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오는데 더 큰 걸 보면 이게 음성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발전장치 이제 공장이고 이거는 주문한 걸로 다 만들어서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태양광 발전탑을 세워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6가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높이가 20m쯤 되거든요. 풍력 발전은 높이가 120m, 150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150m 정도 높게 하고 옆으로도 하고 하면은 풍력 발전에 한 개에 10배 정도의 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제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를 안 받을 테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래도 아무도 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저는 허지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육상 풍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의 깊이가 100m 이하 정도 되는 건 기둥을 막아가지고 육상처럼 하지만 앞으로는 더 훨씬 더 깊은 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나가면 이게 떠있는 위치에다가 이제 장치를 하는데 그걸 갖다 플로팅 떠있는 풍력발전이라고 하죠. 풍력발전은 벌써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보다 싸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는 아주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만 단점이 고장에는 잘합니다. 고수유식이 그러고 이 날개 끝에 회전 속도는 거의 초음속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겁이 나죠. 공해가 심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 해결 방안은 시간을 관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진도와 우주 사이의 우정목인데 명량이죠.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전선을 가지고 330척의 외적을 물리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에 2번씩 물이 초속 10m 이상의 굉장히 빠른 물이 흘러요. 아침에는 이렇게 흐르고 저녁에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류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좀 해야겠다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청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저보다 훨씬 전에 1990년대에 해양연구원에서 130을 들여가지고 2번 시험을 했는데 2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세우면 초속 10m 정도 되니까 훨씬 발전량이 많을 텐데 어민들이 상당히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 수상에 찾아가서 어민들하고 협상했어요. 또 이 중간에서 그것도 중간 거기다가 이제 시청을 하겠는데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초속 5m밖에 안 돼요. 매칭 속도가. 거기다가 500kW 전력 발전
시설을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부선을 만들고 거기다 발전기를 설치하고 양쪽에 수타를 놓는데 양쪽에 놓으면 물이 한 번은 여기 올라가고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발전기는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야 힘을 주기 때문에 고속으로 만드는 신속기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차가 이것도 제 발명 축하인데 반지형 수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 날개 끝에 굉장히 심한 와류가 가서 돌아가면서 와류가 발생해가지고 진동도 심하고 고장도 잘나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불체 같은 게 떠다가 턱 치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조력 시스템 장치를 만든 건데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치했냐면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본부가 있는데 전 세계 해양 사업을 하는 회사는 1000m 깊이에도 기둥받고 물건 그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20m밖에 안 되니까 목이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받고 이렇게 브랜통을 설치하고서 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00km로 설계한 게 700km 떠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금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군수를 데리고 이낙연 도지사 찾아가서 이게 굉장히 유망하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 사업하자 했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동발전소 소장과 진도 군수를 중공업에 보내서 MOU를 맺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이에요. 이건 다른 국가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꼭 해야 하라고. 왜냐하면 여기 요거는 좁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장족수도, 거차수도, 맹물수도, 평강수도는 깊이도 40m, 50m 이거보다 2배 이상 높고 물도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 5개, 500kW 이상의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5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다 지금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한다면 모듈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더 해가지고 필요하면 더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실증시험이 성공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전기자동차 세대로 변한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길에 못 나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 시대가 될 텐데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법을 고치는 걸 국회에 청원하면서 내가 연구를 했는데 현대자동차에 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아주 굉장히 박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자동차 세상이 되면 내연기관 기술자들은 다 실직을 하게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전부 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 없습니다. 전륜구동은 전기자동차를 만들 게 못 만들 건 없는데 돈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떨까고 생각하는 도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승차감이 좋은 후륜구동 무급 승용차를 개발하겠다. 그러고서 제네시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때는 2004년에는 제네시스가 시판되기 전입니다. 그냥 울산의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하나 얻어다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마트에서 소형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또 중형, 이태리의 피아트 모델에 보면 앞에 3명이 타고 뒤에 3명이 타고 중형인데 6명이 타는 아주 재밌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갖다가 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 사진을 봅니다만 이렇게 만들고 사주한테 전기자동차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생각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하도 1년 넘게 그냥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니까 거론하니까 토론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인류관은 원가대학에 합장하고 카이스트의 기획과 과정하고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 결론이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골프장에서 밖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주가 쓸데없는 연구로 여기 돈을 주냐고 야단만 맞고 사업이 못했죠. 그때 사업에서는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쌍용자동차가 60억이 나왔는데 그거 인수하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주 꼼수값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파퓰러한 슈거레 디비전이 GM의 시대로 슈거레가 아주 서울값에 나와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부산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CEO 기술개발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를 하면서 아주 가슴 아팠던 몇 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G20,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 20나라 모여서 회의하는 G20을 서울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공식 차량은 무공익 차량이어야 한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저한테 와가지고 전기버스를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전기버스 20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스 외곽은 미라에 있는 한국파이버에서 만든 거고 그 위에 전자품은 전부 우리가 이제 공급한 건데 20대를 만들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인수해 갔어요. 2008년에. 이걸 인수해 가면서 이제 전기버스를 만들었죠. 이 전기버스가 G20 회의가 끝나고 성공적으로 잘 끝난 다음에 또 남산버스를 전기버스화 할 수 없냐. 그래서 그것도 그거 문제 아니죠.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개통하는 개통식이 됐는데 이 결론은 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청정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제 그걸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원자력도 청정 재생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재생에너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의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것이 주 발전원이 되기는 특정한 국가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결론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하는지 와나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서 10가지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제가 원자력 발전 소장할 때 나무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한 걸 다 숫자로서 전부 보여주고 전 세계 원자력 사업장에서 다 돌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려면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두바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4개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건설이 닦아서 사업 운전을 해가 100%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100% 운전하려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모든 설계에 대한 설명 자료, 그다음 발전소를 운영하는 물론 절차상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서 한국전력공사에 30억을 받아서 1년 6개월만 만들어서 영어를 전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바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가 디지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는 스위치 걷는 거 해서 사람이 직접 보고 아날로그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디지털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도록 제가 우리나라에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 조그만 회사에서 실적을 못했을 때 저한테 그런 기술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딱 원자력 전공한 학생들끼리만 이제 시작했던 운동인데 이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타학과 학생들도 많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 뜰 때까지 요거 책자를 한번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60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비롯해서 이제 교수님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KTX 역 앞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희 이제 서명을 이제 직접 수기로 이제 많이 받았고요. 현재까지 500여 명의 학생이 함께 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고 저희가 수기로 받은 서명만
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효과까지 이제 다 합하면은 아마 더 큰 영향을 저희가 그래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저희 서명 운동 한 게 이제 최근에 100만 명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거 저희 학생들만이 한 게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시민단체 분들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 같이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감과 미안함과 분노까지 느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원래가 이제 저는 정치적 좌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도 계속 쭉 몇십 년 동안 좌파 운동 진영에서 몸을 잡고 있었는데 원자력과 관련돼서도 항상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도 뭔가 확실한 대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원자력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우리 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맞겠지라는 정서적인 믿음 이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실관계에 기반하기보다는 가정에 기반을 해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죠. 원자력은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 원자력은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싸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검증이 된 팩트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진의 원동력 자체가 팩트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에 물론 원자력을 찬성하시는 분들 또 우리 원자력계 전문가 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끊임없이 이 탈원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어떤 이슈 선정, 이슈 파이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끌려다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파이팅의 측면에서 왜 우리가 끌려다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의 무대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 원자력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터에서 이 탈원전 정책 폐지 운동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익이 있던 한전이 2018년 1조 1,000억 아까 전에 나고 2019년은 또 3조 1,000억인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다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원전 발전소를 제일 궁금한 게 왜 없애려고 하는지를 아까 그 김태형 변호사는 아직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만 갖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진짜 왜 이 자식이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외국에 가서 또 좋다고 하고